자, 초기 부정도식은 내담자의 삶에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는 주제이자 패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에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삶에서 만연되어 있는 주제이자 패턴이다. 그런데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일단은 과거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과거의 경험은 기억으로 남아있겠죠. 초기 부정도식의 핵심은 기억이에요. 되게 어린 시절에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메모리로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그 경험과 관련된 감정들이 있겠죠. 아까 예에서 내가 어떤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이나 비판을 받았던 기억. 그 기억이 떠오르면 어떤 감정이 같이 덩달아 떠오르겠어요? 굉장히 슬프겠죠. 상처, 그리고 고통스러운 경험, 더 나아가서 분노, 불안 이런 것들이 한데 같이 뒤엉켜 떠오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그 감정의 경험 과정에서 아까 인지매개가설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B라고 하는 설명이 한데 어우러지고 동시에 우리가 특정한 정서를 경험하게 될 때는 그와 관련된 신체적인 감각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 감정, 생각, 신체적 변화 이 모든 걸 다 아우르고 있는 게 초기 부적응 도식이라는 아주 중요한 덩어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평가 자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아동기에 그리고 청소년기에 형성되고 생애 전반에 걸쳐서 유지되고 정교화된다. 아까 선택적 주의 말씀드렸잖아요. 그 도식의 틀로 계속 사건들을 해석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능이라고 하는 도식은 점점 더 정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무능이라고 하는 주제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무능하다는 증거를 대봐라 라고 하면 2박 3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겠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사건들을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도식에 반대되는 증거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당신이 유능할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얘기해봐라. 이러면 거의 말문이 막혀버릴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런 게 도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역기능적이다. 자, 그런데 인지정서 행동 중에서 행동은 도식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도식 치료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부분인데 행동은 도식의 일부분이 아니고 도식에 대한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대처라고 표현하죠. 스트레스에 대처한다라고 얘기할 때 코핑 리스판스, 대처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거 하나씩 눌러가면서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더 귀찮아졌어요 이제. 본질적으로 암묵적이고 무조건적인 주제이고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역하기 어렵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식, 핵심적인 주제를 내가 거스르기가 어렵다. 오히려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담자들이 심리치료 장면에 찾아와서 자기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문제를 우리가 심톰,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담자들이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것도 있고 적극적으로 호소를 못하는 것도 있어요. 혹은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건데 예컨대 어제 잠을 못 자요. 요새 계속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불면 증상이잖아요. 그렇죠? 내담자가 이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면 잠을 좀 잘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호소하고 있지는 않지만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게 왜 잠을 못 자냐. 내가 이번 수업에서 A+를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A+도 그냥 A+가 아니라 1등 A+를 99.99 이거 받아야 되는데 이게 혹시 안 될까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면 증상을 다루려면 단순히 수면제를 복용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왜 불면하게 되는지 엄격한 기준이 문제라는 걸 이해하면 심리치료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잠을 못 자냐면 잠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세상 모든 일에 대해 내가 통제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는 내 마음대로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니까
혹시 그때 벌어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면 이 사람은 불면의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겠죠. 두 사람이 똑같은 불면증이지만 심리적인 문제는 전혀 다른 양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내담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격한 기준이라고 하는 게 불면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혹 치료자가 이걸 지적하면서 당신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잠자는 것도 어렵고 일상생활 하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가 어때서요? 당연히 A 플러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A 플러스 받을 거면 99.99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거슬러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여기 더 나아가서 자기 영속적이다는 거죠. 선택적 주의를 통해서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계속 바라보는 틀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계속 굴러가면서 처음에는 한 번의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두 번째 경험, 세 번째 경험 하면서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리고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대체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지치료에서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는 A라고 하는 사건을 왜곡되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거 들어보셨죠? 사건 A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 과정에서 과장, 오류, 왜곡 이런 게 끼어들기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된다. 전제. 그런데 내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경험이 매우 유해했던 사람도 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그 경험에 대한 표상은 되게 정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극단적인 예로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사람은 뭐니 해도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모가 나를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그런 부모가 나를 언어적으로 학대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더 나아가서 성적으로 학대당하는 이런 경험을 만약에 아이가 했다면 아버지가 무서운 존재이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존재라고 지각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이 도식은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도식은 되게 정확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 이 사람이 불신이라고 하는 도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이 내담자의 어린 시절의 삶 속에서 이 사람이 세상과 다른 사람을 불신하게 되는 건 사실은 정확한 표상이었다는 거죠. 내가 버림받았다는 거는 사실은 정확한 표상이라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제 그런 아이들을 다 키우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애가 꼭 7시에 집에 와요. 어렸을 때. 근데 얘가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엄마가 찾아가는. 일하는 엄마들이 겪는 고통이잖아요. 그죠? 직장 끝내고 가서 애 될 거면 다른 애들은 다 5시에 집에 갔어요. 버스 타고. 근데 우리 애만 남아서 2시간 더 있다 가는데 그나마 저희 애보다 늦게 가는 애가 항상 2명이 더 있으니까. 그래도 얘는 빠이빠이라도 하고 엄마 올 때까지 놀기라도 했지만 맨 꼴찌 생각해 보세요. 얘는 엄마가 나를 혹시 안 데리러 올지 모른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례에도 보면 나와요. 내가 캠프에 갔는데 40명이 캠프에 왔는데 2박 3일 하고 부모가 다 데리러 오는데 우리 엄마만 안 오는 거예요. 이유는 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늦어진 건데 A 입장에서는 혹시 내가 버려지는 게 아닌가? 자, 이런 경험이 반복된다면 정확한 표상으로 나는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식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함정이라는 거죠. 이런 게 일단 만들어지면 일상적인 사건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활성화되는데 물론 아까 스펙트럼 보신 것처럼 경미한 특성인 경우에는 덜 심각할 거고 그죠? 아주 현저한 특성일 경우에는 그리고 장애 수준일 때는 훨씬 더 심각할 거다. 문제는 이런 도식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더 많은 사건에 의해서 쉽게 건드려지게 되기 때문에 내담자 입장에서는 고통을 겪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진다.
심리적인 부적응을 겪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emotional butt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You are pushing my button. 네가 지금 날 건들고 있어 이거죠. 네가 나의 지금 약한 부분을,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을 건드린다는 거죠.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생긴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떤 등등등 성격적 특성에 대해서 내가 건들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도식이라는 거죠. 비유로 이모셔널 버튼이에요. 혹은 라이프 트랩이라고 부르는 삶의 덫이다. 내가 자주 반복해서 빠져들게 되는 구렁텅이 같은, 함정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심리도식치료가 설명의 폭을 넓혀놨다라고 아까 쉬는 시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도식이 만들어지느냐.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크게 세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정서 욕구가 있는데 이것이 좌절될 때 부적응적인 도식이 발달합니다. 이런 논리예요. 자, 그럼 어떤 욕구가 있냐? 5가지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다른 사람과 특히 중요한 타인과 안정된 관계, 소위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정신분석적 발달 이론가 중에서 에릭슨이라는 사람 공부하셨어요? 그죠? 에릭슨이 어린 시절의 발달 더 넘어서서 성년, 장년, 노년기까지의 발달로 폭을 넓혀놨는데 흔히 8단계 이런 얘기하는데 제1단계의 발달 가입이 뭐예요?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착이에요. 에릭슨이 살던 당시에는 애착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어태치먼트. 애착은 누가 만든 표현이에요? 여기 이쪽에 유능한 분들 이쪽에 앉아 있어요. 자, 존 볼비가 만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벨상의 심리학상이 있으면 볼비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 사람 이후에 세상을 보는, 인간을 보는 관점이 확 달라졌는데 특히 이 1번 욕구, 타인과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다라고 하는 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에릭슨은 이걸 기본적 신뢰감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에서는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맨 밑바닥이 생리적 욕구죠. 그 위에가 뭐예요? 안전 욕구죠. 유능하세요. 그 위에가 뭐예요? 소속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관계는 3단계쯤에 있는 거로 생각했는데 매슬로우는. 다른 학자들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타인과의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게 좌절될 때 부적응적인 도식으로 간다. 두 번째, 내가 자율성을 느끼고 유능감을 느끼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정체감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게 좌절되면 부적응적 도식으로 간다.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타당한 욕구, 타당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이런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이게 제한될 때 부적응적 도식으로 간다. 이런 논리죠. 네 번째, 자발성과 유희. 프로이드가 건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리벤 운트 아르바이텐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로 하면 워크,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브, 다른 사람들과 관계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러브에 해당되는 거고 어찌 보면 2번은 워크에 해당되는 거죠. 크게 나눠볼 때 나중에 세 번째 걸 추가했는데 세 번째가 플레이예요. 잘 노는 사람, 잘 웃을 수 있는 사람,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자발성, 유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여유, 휴식, 즐기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부적응 도식으로 간다. 맨 마지막으로 논란이 있는데 인간은 누군가 나를 통제해주고 내 한계를 설정해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이가, 충동적인 아이가 내 충동성을 마구 다 뿜어내기보다는 엄마가 이걸 잘 조절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그 죽음의 추동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마구 뿜어지지 않고 현실에 맞게 조절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는데 부모가 이것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게 되면 관련된 도식으로 간다라고
욕구라고 하는 5가지의 욕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정서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이 욕구를 어린 시절부터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이 소위 부적응적인 성격적인 문제를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식의 기원으로 앞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부정적인 경험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앞에 나온 거랑 이제 연결돼요. 앞에서 보셨던 핵심적인 욕구들이 심하게 좌절되면 도식으로 간다. 예컨대 필요한 게 있었는데 이걸 너무 적게 경험하게 되면 정서적인 결핍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외상이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신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생애 초기의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건 그 부정적인 경험의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한 거죠.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험. 자,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욕구가 지나치게 충족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되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를 부모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너무 지나치게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줘도 문제이고 너무 지나치게 충족시키지 않아도 문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적절하게. 굉장히 유능하세요. 자, 그 범위를 이제 넘어가게 될 때는 문제가 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중요한 타인을 선택적으로 내면화하거나 동일시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본떠 따라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혹한 평가라고 하는 기준을 내가 꿀떡 삼켜서 받아들여서 나도 똑같이 나 자신과 타인을 가혹하게 평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내가 만나고 있는 내담자는 과연 이 도식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형성하게 되는지 우리가 관심 갖고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극단적으로 편향된 정서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초기 부적응 도식을 갖게 되는데, 정서적인 기질은 사실상 심리치료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과거에 1960년대부터 천성대 양육 논쟁이라고 하는 게 불이 붙어가지고요. 한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데 천성, 소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요인이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하는 일부의 학자들과, 아니다, 후천적인 요인인 양육이, 학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일부의 학자들이 정말 아주 치열하게 싸웠어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심리학자들은, 주로 심리치료자들은 천성파였을까요? 양육파였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심리치료자들은 기본적으로 양육파예요. 왜? 그래야 먹고 살아요. 이게 천성이고 불변하는 문제이고 선천적인 문제이면 말로 하는 심리치료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직업적 정체성과 학문적 정체성은 양육에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뭐가 정확한 거냐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데, 좀 더 생물학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네이처를 강조하는, 좀 더 학습, 후천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너처를 강조하는. 그래서 둘이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에 와가지고 내린 결론은 둘 다 중요하다. 50대 50 정도로 중요하다. 서로 인정하자. 인정할 거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정서적인 기질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좀 더 초기 부적응 도식이라고 하는 역기능적인 도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진짜 행운인 거죠.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적응에 유리한 기질을 갖고 태어나서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아주 유리하더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기질의 개인차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양육 경험, 또래 경험에 노출된다. 선생님들도 자녀를 2 이상 키우시는 분들은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더 예쁜 애가 있어요. 어떤 녀석은 좀 더 잘 엄마의 이해를 받는가 하면 같은 내 자식이지만 어떤 녀석은 좀 더 통제를 당하고, 어떤 애는 좀 더 비난받는가 하면 어떤 애는 좀 더 수용된다는 거죠. 이때 이제 엄마로서의 고통을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아버지들도. 저는 그래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만
하나만 나왔는데, 자, 이거 분명한, 그죠? 아이가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비난당하거나 통제, 처벌당할 가능성이 크고, 아이가 순할수록 이해받을 가능성이, 엄마가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정서적 기질의 개인차에 따라서 세상에 대한 개념 형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정서적으로 기질적으로 불안에 취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이 위험해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기질적으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애들은 세상이 그냥 안전한 곳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저희 아이가 상당히 기질적으로 좀 불안한, 몇 년 전에 팔당에 있는 딸기밭에 데리고, 요새 딸기 시즌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기 체험을 시키겠다고 거금 25,000원 들여가지고, 지네 엄마는 이제 들어가지도 않고 비싸니까 저랑 둘이 비닐하우스에 딱 들어가는데 이 녀석이 양팔을 비닐하우스 딱 잡고 서는 거예요. 저는 뒤에서 밀어요. 25,000원이니까. 근데 얘는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벌. 딸기 따겠다고 지가 하겠다고 지금 간 건데 비닐하우스 안에 벌이 날아다니는 걸 보고 얘가 딱 굳어 버린 거라는 거죠. 저처럼 이제 무심한 아버지는 뒤에서 밀면서 만약에 이런 바보 같은 놈아, 남자 새끼가 병신같이 이렇게 가면은 얘는 자기의 기질에 대해서 이해받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갈등 생길 거고, 아이는 그게 아주 유해한 경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이 매우 위험한 곳이지만 자극 추구적인 사람에게 세상은 매우 재미있는 걸로 가득 찬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질적인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심리 치료자 입장에서는 고려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선생님들은 어려운 시대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공부할 게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 너무 많아요. 100년 전에만 태어났을 때 프로이드만 이해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5가지의 핵심적 정서 욕구가 있는데 문제는, 자, 영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기원 이해했고, 어떤 욕구가 충족이 안 되냐에 따라서 도식이 만들어지는 양상이 달라진다. 그래서 번호를 대응시켜 놨어요. 1번 욕구, 안정적인 애착이라는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1번의 단절과 거절이라는 도식을 갖게 된다. 큰 범주가 이제 5개가 있어요. 2번의 자율성, 유능감, 정체감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역시 2번의 손상된 자율성, 손상된 수행이라고 하는 영역의 도식들을 갖게 된다. 이해되시죠? 3번의 현실적인 한계와 자기 통제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손상된 한계라고 하는 도식을, 영역을 갖게 된다. 4번의 타당한 욕구와 감정을 내 마음대로 표현하고 싶은데 여기에 제한이 가해지게 되면 억제, 타인 중심성이라고 하는 도식을 갖게 되고, 자발성과 유희를 충분히 충족을 못 시키면 과잉 경계와 억제라고 하는 도식을 갖게 된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이 5가지 도식 영역 중에서 1번부터 5가지 저 끝에 어떤 영역의 도식이 가장 유해한, 가장 문제가 되는 역기능적 도식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1번이 가장 중요한 욕구라고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가장 심각한 도식이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뒤에 오는 4번, 5번은 양반이에요. 이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요. 상대적으로. 물론 이 문제를 갖고 있는 분에게는 너무 괴로운 문제이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3자의 눈으로 볼 때 이쪽은 가볍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굉장히 무거운 삶의 주제가 되어버린다. 잘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실 거예요. 단절과 거절이라고 하는 도식은 정서적인, 안정적인 애착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생겨나는데, 이 제프리 영이라는 사람은 크게 5가지 범주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이제 범주 이름을 보시면 대략 이해가 돼요. 첫 번째가 유기 불안정. 참 문제가 되는군요. 그죠? 자, 유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시체 유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버리는, 부모가 방치하고 버려두었을 때 아이는 불안정한 정서 경험을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유기와 불안정이라고 하는 도식을 형성하게 된다. 자, 여기서 성격장애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연결시켜 보세요.
제프리 영은 각각의 성격장애 별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론백은 전통적인 성격장애 10개를 중심으로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고 경계선장애는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 범주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도식 영역을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유기 불안정 도식이 핵심인 성격장애가 뭐겠어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연결시킨다는 거죠. 경계선 성격장애.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 내가 이 사람을 경계선 성격장애로 진단한다면 심리도식치료의 관점에서는 유기 불안정 도식을 갖고 있는 거로 개념화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거꾸로 내담자가 유기 불안정 도식을 갖고 있다면 경계선 성격장애를 의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서로 상충하는 틀이 아니라 얼마든지 조화시킬 수 있는 틀이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세요. 두 번째, 불신과 학대라고 하는 거 단절, 거절 영역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죠? 세상에 가장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학대를 당했을 때 생겨나는 불신, 학대. 성격장애로 얘기하면 뭐예요? 편집성 성격장애. 오케이. 세 번째, 애정결핍이죠? 정서적인 결핍. 언제 생겨나겠어요? 공감의 실패. 부모가. 양육의 실패. 돌봄의 실패. 라고 하는 일이 내담자의 삶에 주어졌을 때 아이 입장에서는 정서적 결핍이라고 하는 것.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느끼게 된다. 네 번째, 뭐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아마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온전한, 완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내가 결함이 있다, 불완전하다,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죠? 결함. 그리고 이 결함이 드러날 때 수치심이라고 하는 심리적, 정서적 문제하고 연결되는 이 결함도식.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도식이라 뒤에서 결함도식을 예로 치료 과정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나 소외도 역시 단절과 거절의 일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정신병리를 가지고 있고 흔히 초기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애 초기에 만들어진 도식이 생애 후기까지 꾸준히 영향을 미치는 장애. 이런 의미에서 초기 장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특징 이런 거예요. 안전, 안정감, 돌봄, 공감, 감정의 공유, 수용, 나에 대한 존중 등등등의 욕구가, 핵심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 거다라고 기대한다는 거죠. 왜? 과거에 중요한 타인이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할 것이다. 이게 이 도식의 핵심, 이 영역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남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죠? 사람 만나봐야 역시 그 사람도 나를 버릴 거고, 역시 그 사람도 나를 이용해 먹을 거고, 그 사람도 나를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을 거고, 그 사람도 나의 부족한 부분만 들춰 쑤셔낼 거고, 내 곁을 떠나갈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사람을 만나는 게 더 큰 고통이 되니까. 그러면 크게 봤을 때 군집 A 범주에 들어가는 성격 장애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어떤 가족에서 만들어지느냐? 이런 겁니다. 분리되어 있는 가족. 전형적으로 굉장히 냉담한 부모. 그래서 과거에 자폐증 연구, 정신분열증 연구에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일단 스키조프레노제닉 마더, 정신분열증을 유발하는 엄마. 별명이 냉장고 엄마. 차가운, 냉정한, 냉담한, 무반응적인 이런 부모의 특성이 가장 심각한 도식 단절과 거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역시 거절하는 거 되게 정서적으로 억제되어 있는 가족, 외롭고 때로는 폭발적이고 예측하기 힘들고, 예측하기 힘들다. 이거 애착 실패에 가장 강력하게 기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학대하는, 뭐 이건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여기까지 가게 되면. 그래서 이 단절과 거절이라고 하는 영역의 심리도식을 갖고 있는 분들과의 작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치료적 관계가 가장 강력한 치료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죠. 두 번째, 자율성, 정체감, 유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싶은,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게 충족되지 않을 때 손상된 자율성, 손상된 수행이라고 하는 영역의 도식들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대표적인 애들이 이런 것들. 의존. 왜 의존하게 되겠어요? 나는 무능하니까 나보다 힘세고 유능한 사람에게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별명이 껌이에요. 껌처럼 달라붙어서 아무리 띄어내려고 이렇게 학대하고 심지어 나를 괴롭혀도 나는 무능하니까 힘센 사람에게 달라붙어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도 이해되시죠? 위험과 취약성이라고 하는. 나는 튼튼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 번째 어떠세요? 융합, 미발달된 자기라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엄마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지나치게 밀착돼 있어서 사실은 그렇죠. 마마보이. 엄마와 나는 분명히 별개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뜻대로 계속 살아가는 자녀가 있으면 아직 융합된 상태에 있는 거죠. 아직 자기가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의존하고 융합하고 비슷한 면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융합하고 있는 대상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조금 미묘한 차이가 생겨요. 의존은 내가 무능하니까 힘세고 유능한 사람에게 의존해야 돼요. 근데 융합은 내가 떠나면 엄마가 괴로울 테니까요.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미묘한 차이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영역 안에서도 이 사람이 의존도식인지 융합도식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실패, 쉽게 이해되시죠? 내가 유능하지 못한 인간이니까 나는 뭘 해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자존감의 실추, 자기 효능감의 부재를 흔히 경험하게 된다. 이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내가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된 자기의 능력을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잘못 지각하게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매우 비관적 기대, 그리고 타인에 대한 비관적 기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 자기 타인 다 써놨지만 1번 단절과 거절에서 핵심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은 대개 타인이에요. 남이 나를 버리고 남이 나를 학대하고 남이 나를 박탈시키는 경험이잖아요. 2번 이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에서는 핵심이 나예요. 내가 무능하고 내가 실패할 거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 가능하죠? 타인 표상이 더 중요하냐? 자기 표상이 더 중요하냐? 대답하기 참 어려운데 재밌는 건 타인 표상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 즉 세상, 엄마, 아버지, 중요한 타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지각하고 그게 건강하게 만들어지면 두 번째로 오는 자기 표상이 건강할 가능성이 커요. 늘 나를 보고 방긋방긋 웃어주고 내가 하는 행동, 재롱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면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상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을 유발해낼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도 이 두 번째 자기 표상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개 가족이 밀착되어 있고 그래서 분리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너 혼자는 못해. 과잉보호하는, 의존성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집 밖에서 유능하게 수행하는 것을 강화해주지 않는 지나친 과보호의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엄마가, 부모가 아이를 1번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2번으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3번. 이게 이제 손상된 한계인데 두 가지 도식이 있어요. 특권의식, 두 번째는 부족한 자기 통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주고받음의 상호적인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맨 밑에 보면 스포일드 차일드, 흔히 망가진 아이라고 부르는. 청소년들 중에 다양한 품행 문제, 일탈의 문제, 부모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공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 혹시 이런 영역에 걸려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나친 특권의식, 자만, 과대성, 혹은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영역에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한계 설정이 어렵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단기적인 목표 외에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지 못하는 등등등의 문제들을 갖게 된다. 어떤 가족에서 만들어지느냐? 책임감, 협력, 목표 설정 이런 등등의 문제를 어린 시절부터 적절히 훈육시키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게 부족했던. 이해되셨어요? 아까 앞에 나왔던 아동기 도식의 기원으로 생각해 보면 훈련이 부족했다고도 설명할 수 있고,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충족시켜주는 게 필요한데 지나치게 충족시켜준 것도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적절함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지나치게 허용하고 지나치게 방임하고 지도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우월감을 심어주는 이런 영역. 도식 영역 3번의 도식을 갖고 있는 내담자들에게 선생님들 주로 어떤 느낌 받으시겠어요? 특권의식, 과대성, 부족한 통제니까. 건방져 이런 생각 드시겠어요? 그렇죠? 재수없어. 이런 생각 드세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자, 영역 4번 정반대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3번처럼 정반대로 타인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남에게 다 내어주는, 분노와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심지어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복종이, 두 번째 자기 희생이. 차이가 뭘까요? 둘 다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타인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복종하는 사람들은 처벌당할까 두려워서 복종해요. 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당할까 두려우니까. 자기 희생은 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죄책감이 느껴져서 복종해요. 차이가 있죠? 복종은 두려움이 핵심이지만 자기 희생은 죄책감이 핵심이다. 그럼 내가 만나는 내담자는 타인 중심적인데 그 중에서 어느 쪽인지 결정해 갈 수 있어요? 맨 마지막 거 어떠세요? 남에게 인정받는 거. 나의 인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남의 인정이 중요하지.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아야 비로소 나도 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덫에 빠져든다는 거죠. 자, 남에게 사랑받고 싶고 남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보복을 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내 욕구는 희생한 채 타인에게 맞추고 집착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 어떤 가족에서 만들어진다? 로저스가 얘기하는 거죠. 조건적인 수용을 제공하는 가족. 네가 1등 하면 이런 거 해줄게. 네가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환경 속에서 그 기대에 맞추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정작 중요한 거는 억제해야 되는. 부모의 욕구가 더 중요해지는, 사회적인 수용이 더 중요해지는, 그렇죠? 그리고 보여지는 지위가 더 중요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 자, 마지막 5번이 과잉 경계와 억제인데 부정성의 도식, 정서적 억제의 도식, 엄격한 기준의 도식, 그리고 처벌이라고 하는 도식을 형성하게 된다.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융통성 없이 경직된 방식으로 규칙만 강조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격장애로 얘기하면 뭐에 가깝겠어요? 강박성 성격장애에 가장 가까워지는 양상을 드러내게 된다. 자연스러운 감정과 충동이 없다는 거죠. 엄격하게 내면화된 규칙과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해지고 이런 건 싹 희생되는 행복, 휴식, 여유. 자, 어떤 가족에서 만들어진다? 엄격하고 요구적이고 처벌적이고 즐거움, 휴식, 기쁨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하는 개미와 같은 이런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8가지의 도식을 제프리 영이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5가지의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5가지의 영역이 핵심적 정서 욕구 5가지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씩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도식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도식이 심지어 치료도 방해한다는 거죠. 단절과 거절 영역의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치료자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치료자도 언제 나를 버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유기의 두려움 갖겠죠. 치료자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겠죠. 치료자 선생님도 내가 가지고 있는 타당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을 거라고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심리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라포의 형성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치료의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초기 부정적인 도식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예요. 불신 학대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치료자마저도 믿지 못한다. 정서적 결핍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선생님도 나를 결핍 좌절시킬 거다. 자, 두 번째, 손상된 자율성, 손상된 수행 영역의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명백한 삶의 목표 방향이 분명하지 않아요. 아직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정체감이, 유능감이, 그죠? 그래서 치료 장면에서도 뭘 위해서 노력해야 될지 목표가 애매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의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의존하는 사람, 치료자에게 의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거랑은 다르죠. 이 경우에는 둘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기 참 어렵지만 이때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맺어질 수도 있어요.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런 관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치료자 중에 하나는 당신은 20년간 나한테 치료받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치료자는 굴림하고 내담자는 의존하면 그 조합이 아주 병리적이겠죠. 하지만 의존하는 내담자한테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은 선생님일 거란 말이에요. 다 대신 해결해 주니까. 그런데 진짜 치료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 실패도식 갖고 있는 사람은 치료도 역시 실패할 거다 이렇게 기대한다는 거죠. 자, 타인 중심성 영역에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으니까 치료 장면에서도 자기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이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심리치료자의 눈치를 본다는 거죠. 선생님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저 선생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정작 자기 내면을 인식하고 표현하지 못해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해되시죠? 손상되는 한계. 얘네들은 내가 왜 치료를 받아야 돼? 문제는 우리 엄마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치료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특권의식 거의 치료 장면에 찾아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제 극복하면서 어떻게 심리치료의 과정을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소위 이제 작용이라는 개념에서 순기능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게 작용에서 역기능이에요. 일단 우리가 가지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심리도식을 치유한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빈도와 강도와 지속 시간에서 변화가 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식은 없어지진 않습니다. 특히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부적응적인 도식은 결코 완전히 지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다만 그럼 좋아진다는 건 뭐냐? 나아진다는 건 뭐냐? 빈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도식이 건드려지는 빈도가 줄어든다. 두 번째, 한 번 건드려졌을 때 과거에는 엄청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고통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세 번째, 도식이 옛날에는 콘택 600의 성질을 지니고 있었어요. 24시간 지속되는. 근데 치유가 된다는 얘기는 지속되는 기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겠어요? 과거에는 일상적인 사건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건드려져요. 하루에도 여러 번. 또 한 번 건드려지면 엄청난 강도의 폭풍이 찾아와요. 이게 쉽게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 간단 말이에요. 내담자의 삶이 굉장히 힘겨울 수밖에 없는데 치유된다는 얘기는 건드려지기는 하지만 덜 자주 건드려진다. 건드려져도 이만큼 올라갈게 이만큼 올라간다는 거죠. 고통이. 그리고 쉽게 사그러드는. 이러면 감당하면서 살만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치유라고 부르고 있어요. 심리도식과 연결된 기억의 강도를 약해지게 만드는 거.
연결된 정서의 강도를 약해지게 만드는 거, 연결된 신체 감각의 강도를 약해지게 하는 거, 연결된 인지. 자, 요 기억, 정서, 감각, 인지가 도식의 구성 요소였잖아요. 아까. 그죠? 얘네들이 약해지게, 사라지기가 아니다는 거죠. 두 번째, 덜 빈번하게 활성화되고 덜 압도된다. 또 지속되는 속도가 시간이 줄어드니까 원상태로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지더라라고 하는 거. 반대로 심리도식이 꾸준히 굴러가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효과는 역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크게 세 가지 기제에 의해서 역기능적인 패턴이 나타난다. 첫 번째, 인지적 왜곡을 통해서 문제가 유지된다. 이건 인지치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자기 패배적인 생활 패턴을 통해서 영속화된다. 이게 심리도식 치료가 얘기하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부분인데, 자, 만약 남편과 아내, 이 부부 내담자가 선생님들을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계속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헤어져야 될까요? 라고 치료자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당신들이 결정해야지. 이게 정답이에요. 선택은 내담자의 몫이지 선택은 치료자의 몫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응답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프리 영은 과격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치료자가 면밀히 평가해서 이 부부가, 이 파트너가 함께 살아가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면 과감하게 이별과 이혼을 권유할 수 있다.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면서 소개하는 개념이 이거예요. 부적절한 배우자, 파트너의 선택. 영어로 스키마 케미스트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케미스트리가 화학이잖아요. 미묘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식을 영속화시키는 파트너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내가 애정 결핍이라는 도식을 갖고 있는 예컨대 여자는 남편을 무심한 남자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파트너하고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애정 결핍의 도식이 치유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자, 이러면 그런 경우라면 헤어져라는 거죠. 특히 아직 부부관계가 아니고 파트너라면 더 쉽게 헤어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제프리 영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내담자들은 희한하게도 자기 패배적인 방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식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더 영속화시키는 파트너를 혹은 친구관계를 선택하더라. 이게 놀라운 힘이라는 거죠. 세 번째, 부적응적인 대처 방식을 통해서 영속화된다는 거예요. 자, 대처 방식이 이제 중요한데, 심리도식이 야기하는 강렬하고 압도적인 정서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발달시킨 것이 대처 방식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우울해졌을 때 그 우울감을 떨쳐내고 싶어 하지, 그 우울감을 붙들고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불안하실 때 불안감을 떨쳐내고 싶어 하지, 이 불안감을 계속 갖고 있고 싶어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통을 회피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대처 반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동의하시겠어요? 사람마다 종류가 다르겠죠. 정서적 결핍이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불신과 학대라는 도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게 건드려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자, 이때 행동이 나타날 텐데, 행동은 심리도식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세요. 동일한 도식에 대처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대처 반응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적을 데가 없는데, 아론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식, 믿음의 제일 밑바닥에는 아주 무조건적인 도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컨대 나는 무능해. 아주 단정적이에요. 이거보다 조금 더 인식하기 쉬운 게 if then의 형태의 조건적인 도식이에요. 만약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거꾸로. 내가 만약 열심히 안 하면 나는 실패할 거야. 무능한 게 탄로날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무슨 일을 하든 죽으라고 열심히 라고 하는 규칙이 딱 만들어져요. 그러면 규칙이 있고 그 밑에 조건적인 믿음이 있고 그 밑에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는데
어떤 게 내담자의 삶에서 더 쉽게 드러나겠어요? 이 세 가지 중에 맨 위에 있는 게 가장 표면에 있으니까 제일 잘 드러나. 왜 이 사람이 저렇게 무슨 일을 하든 목숨을 걸고 하는지 찾아보니까 나는 무능해가 있더라는 거죠, 바닥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아론백에 따르면 믿음이 뭐냐에 의해서 아주 논리적인 방식으로 그 믿음이 건드려지지 않게 하기 위한 보상 전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딱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무능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유능해져야 되는 거고, 그죠? 버림받지 않으려면 복종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런데 제프리 형이 이 지평을 넓혀 놓은 게 뭐냐면 하나가 아니다는 거예요. 세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틀이 더 넓어집니다. 자, 보세요. 결함 수치심. 나는 모든 게 다 결함투성이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똑같이 결함에 대해서 대처 반응을 동일한 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서로 전혀 다른 걸 쓸 수 있다는 거죠. A는 오히려 자신에게 비판적이고 자신의 결함을 들춰내는 파트너나 친구나 배우자를 선택하더라. 아까 얘기했던 케미스트리죠. 이 사람은 자기의 결함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이거 가능하겠어요? B는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해요. 왜?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자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거고,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 나의 결함도 알게 될 거고, 그럼 결국 나를 싫어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가까워지지 않아야 됩니다. C는 오히려 타인에게 비판적이고 더 우월하게 행동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치 나는 아무런 결함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제프리 형이 인간을 보는 시각을 확장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떤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대처를 할 것이다 라고 기존에 생각했는데 일직선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18가지 종류의 도식이 있어요. 여기에 곱하기 3종류의 대처 반응이 가능해지니까 벌써 54개의 유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건 많아지지만 내담자에게 적용할 때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 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흔히 위협의 3가지 방식으로 대처하게 돼요. 전부 다 F로 시작해요. 그래서 3F라고 부르죠. 위협적인 상황에서 fight, 맞서 싸우거나, 두 번째 flight, 도망치거나, 게임이 안 될 것 같으면 튀는 게 상책이에요. 세 번째, 이도저도 아니면 죽은 척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어붙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만하면 맞서 싸우는 거고, 안 되면 도망치고, 그것도 안 되면 얼어붙는데, 이걸 다른 말로 심리치료, 도식치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맞서는 건 보상이에요. 도망치는 건 회피예요. 얼어붙는 건 굴복이에요. 항복해버리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결함도식에 대해서, 똑같은 유기도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굴복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회피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보상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진다.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한 사람도 어떤 때는 보상하고 어떤 때는 굴복하고 어떤 때는 회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하지만 좀 더 전형적인 양상들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 잠깐만 쉬셨다가 이어서 할게요.